활기차진 밤거리, 설날 확진 현실로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3명으로 전날보다 소폭 증가하면서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주 초에 확진자가 감소했다가 이 주 중반으로 소폭 올라서는 걸 감안하면 다시 이 늘어나는 이런 규모를 커질 수도 있다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어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반응은 좀 어때요? 네, 사실 어제 제가 이 말씀 전해드리면서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연장되는 거 월 매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달랐습니다. 현장에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7시나 8시에 들어오셔도 2시간 정도는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게 다 생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담을 좀 더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장사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매출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손님들 좀 더 받을 수 있어가지고 나아진 것 같아요. 좀 숨통 좀 트이는 느낌이고 도시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라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오픈을 결정하게 됐고요. 1시간 더 영업시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가라면 엄청 아쉬워가지고 진짜 9시가 다 돼야지 일어서십니다. 그래도 10시까지는 손님들이 어느 정도 드시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정도는 되십니다. 여기 뭐 2차를 못 간디? 여기서 끝내야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많이 피해도 있고 그러죠. 1시간만 연장해 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숨통이 트였다, 부담을 좀 덜었다라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뭐 경기는 심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9시까지라고 하면 아유 가지 말자라고 했었던 분들도 10시까지면 그냥 한번 가서 좀 먹고 올까라고 이제 발길이 이어지는 이런 약간 선순환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시를 하고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은 네. 이 과정에서 방역 수칙을 꼭 지켜야 된다는 점, 그렇죠.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늘어났는데 지금 인터뷰 들으니까 변화는 좀 많이 크군요. 네, 아무래도 그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었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이동석 기자, 지금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 업주들은 울분을 토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유흥중앙회, 그러니까 음식점 중앙회가 어제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유흥업소 업자들은요, 저마다 혈서를 쓰면서 집합금지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정부에 호소를 했는데요. 혈서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건 다름 아닌 살려달라, 정부가 힘을 줘야 한다,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혈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시위 업주들은 눈물까지 보이기도 했는데요. 영업 허가증을 이렇게 찢으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나이트클럽, 콜라텍 등은 모두 춤을 추는데 무도장은 체육시설업이라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했다면서 정부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여전히 밤 9시까지 영업 제한을 받는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수도권 자영업자들에게 대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이후에 정부의 방역 지침이 어떻게 정해질지 이 부분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자, 모레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방역 당국은 계속해서요, 이 설 연휴 이동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그런데 이 정부의 우려가 현실이 된 사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아무래도 시간차 방문 같은 이런 고육지책을 짜내고 있다라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차 방문을 한 가족이 실제로 고향집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설 연휴 전에 먼저 좀 내려가서 고향집을 갔는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19를 확산시키게 된 좀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이제 서울에 있는 한 가족이 고향집에 먼저 내려갔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이 친척집에 내려간 건데 그로부터 한 5일이 지나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확진 판정을 이 서울에 있는 가족 중에 한 명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고향을 갔을 때는 이미 잠복 기간이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뒤늦게 알고 보니까 그때가 잠복기였나 보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화천에 있는 친척들이 그럼 우리도 좀 받아봐야겠다 검사를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실제로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강원도 화천에 있는 친척 중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아이고. 예, 근데 문제는 이 친척만 받은 게 아니라 그 마을의 다른 주민들도 같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강원도 화천의 그 해당 고향집 마을에 확산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어제 기준으로 벌써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설에는 안 가는 게 효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도 지키고 고향에도 가능하면은 가지 않는 게 이번 설에는 나을 것 같습니다. 윤경 의원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역 당국이 설 연휴에 이동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확진자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두가 참고 노력한 덕분에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대 후반, 또 300명대 초반 이렇게 좀 주춤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 면에서 수도권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게 지금 방역 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 전에 기자들이 리포트를 했던 영업시간 제한도 당초에 지난주 토요일에 일부 기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비수도권 10시로 완화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도 일부 완화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아마 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요 이유였던 것 같아요. 수도권은 여전히 확진자의 비중이 높다. 더군다나 이번 설 연휴 전에 그리고 설 연휴 기간 중에 이 수도권에 아무래도 확진자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증상 감염자가 잠복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갔다 와서 이게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는 거를 가장 겁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방역 당국의 얘기 그리고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얘기를 존중하는 수밖에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다 사실은 지금 인내 한계에 와 있는 게 맞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각 개인 가정도 다 인내 한계에 와 있죠. 그렇죠. 이 마지막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이걸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3차 유행을 잡는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서로가 조금 서로 참는 게 그 이외에는 좀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정수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를 보면 고향에 오라는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들 속이 탄다 이런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중간에서 이렇게 저 같은 남편들 상당히 좀 애매하겠어요. 댓글 저도 보니까 저한테만 왜 그래요? 뭐 우리한테 오랍니다.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시댁 안 가는 방법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이게 결국 그러니까 지금 가족 간 모이게 되면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족 간 감염이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산되고 있고 지금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21%에 달하거든요.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식을 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그럼요. 또 자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뵙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그걸 좀 슬기롭게 일단은 뭐 안 가는 게 효도라는 뭐 당국의 말도 있지만 좀 기다리면서 안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가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걸 시간 차를 둬서 5인 이하 모이는 걸로 최대한 숫자를 좀 줄여서 아침에 아들이 다녀오고 오후에는 뭐 딸이 다녀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남편이나 딸들이 중간에서 어쨌든 역할을 잘해서 이게 가족 간 분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잠깐 가서 그냥 뭐 세배 드리고 잠깐 다녀오면 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 한 10분, 20분 갔다 들렸다 오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또 감염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위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면서 이 상황을 좀 슬기롭게 넘어가는 거밖에는 다른 어떤 묘책을 찾기가 좀 어려운 거죠. 조금씩 서로가 인내하면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 설에는 저희 집에서 역할을 조금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설을 맞아서 동화 구연을 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동석 기자, 영상 봤어요? 잘 하던가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설을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구연에 나선 건데요. 먼저 영상을 통해서 김정숙 여사 만나고 오시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그림책을 읽어줄 저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입니다. 오늘 친구들에게 소개해줄 그림책은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뭐니 뭐니 해도 김치가 많이 들어가야 맛이 나지. 숙주나물도, 두부도, 버섯도 냉장고에서 모두 꺼내 놓았습니다. 만두다, 만두! 세상에서 제일 큰 만두! 설날 아침 배고픈 동물 모두 모여 만두를 먹습니다. 친구들 안녕. 네, 그동안 손주들에게 동화를 많이 읽어준 걸까요? 1인 다역을 실감나게 이렇게 구현하면서 동화책 읽어주기 실력을 한껏 뽐냈는데요. 6분 30초짜리인 이 동영상은 어제 공개 하루 만에 10,0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명절의 훈훈함을 느끼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영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연동화 실력이 저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추석 때요. 야들아, 고향에 오지 마라! 이런 영상 편지를 공개했던 경북 의성군의 어르신들이요. 이번 설에는 반대로 영상 답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 니마 동해 망상 아이씨를 건너지 마오 뭐 이런 플랜카드도 붙었다고 합니다. 뭐 고향에 오지 말라는 얘기겠죠. 다음 추석을 위해서라도요. 이번 설에는 한 번 더 영상으로 고향의 부모님께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거짓 병가와 생활비 논란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다이소 아기용 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욕조의 제조사와 유통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국경 봉쇄가 길어지면서 평양에서 기본적인 생필품은 물론 각종 물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드립니다. 당적 가진 사람 장관 안 맞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한 말입니다. 윤지연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당적 가진 장관은 얼마나 있었는지 분석해드립니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복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친문 인사들이 이 지사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 속사정 전해드립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윤지영 기자, 네. 제 예상은 두 사람 만남 싸늘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네, 뭐 일단 첫인사를 보면요. 네. 지금 악수도 하고 또 이후에 기념 촬영도 하고 네. 화기애애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래요?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자리에 앉아서는 첫 마디부터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뭐 분위기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흔쾌히 축하드리지 못한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법원 판사를 거친 박범계 의원께서 검찰의 조금 다른 문화나 풍토를 바꾸는데 법원 출신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저는 이제 그런 기대는 접었습니다. 전임 추미애 장관도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그랬고 이제 언론의 지적을 보셨겠습니다만 저는 당적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 가는 건 원래 안 맞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네, 기대를 접었다.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박 장관 과거 2년 이야기까지 꺼냈는데요.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저하고 방송을 오랫동안 하셨고 제 이제 처가 주시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서방 맞습니까? 주서방이란 표현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신 게 있는데 박서방 댁이라고. 박서방. 그래서 잘 준비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격려의 당부 말씀도 해주셨고 그랬습니다. 네, 이 두 사람 모두 판사 출신으로 또 2000년대 초반에 정계에 입문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 냉랭한 분위기를 푸는데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본 발언들은 이제 공개 발언이잖아요. 네. 뭐 웃음도 띄고 뭐 농담도 조금씩 하고 하던데 그러면 취재진들 다 나가고 난 뒤에 비공개 만남에서는 어땠을까요? 네, 이 싸늘한 분위기 비공개 면담에서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네. 박 장관 굳은 표정으로 나와서 황급하게 걸어가고요. 이어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굳은 표정으로 의원총회를 마무리하러 갔는데요. 이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이 이 비공개 회동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일부 내용 전달했는데 얘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역대 정부에서 국회에서 정당이 할 때는 대개는 그걸 마치고 했습니다. 그만큼 정의를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했던 것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엄정한 중립성을 해달라 이런 주문만 했고 앞서 이제 주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 당적 가진 사람 법무부 장관 맞지 않다고 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이 싸늘함의 주된 원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어땠나 제가 역대 법무부 장관의 이력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이 권재진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역임하고 직후에 법무부 장관을 하기는 했었지만 정당인이 그것도 국회의원이 바로 법무부 장관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는 이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서 박범계 장관까지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됐다는 게 야당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이 장관 겸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법무부 장관도 그렇지만 다른 부처 장관들도 보면 저는 그런 사례들 많이 봤거든요. 네, 지금은 굉장히 익숙한 모습인데요. 그렇죠. 1965년 5차 개헌 때만 해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었습니다. 이게 바뀐 게요. 박정희 정권의 삼선 개헌부터 겸직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삼선 개헌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을 잠재우고 또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겁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의원이 되면 잘 보이면 장관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놓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당근을 제공한 거죠. 결국은 대통령과 상하관계가 돼버리거든요. 한편으로서는 장관 하고 싶어서 대통령 눈치를 보고 또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시를 따라야 되고. 네, 지금 보시면요. 현 정부 들어서 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무려 38%입니다. 눈에 띄게 높네요. 네, 아무래도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이걸 통과하기 위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대통령제의 핵심인 상권 분립에 저촉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도 이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겸직 금지가 명문화가 됐었군요. 자,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어제 취임 인사차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검찰 인사로 인해서 야당에서 추미애 시즌2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남이라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얘기 윤지영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제 예상은 두 사람 만남 싸늘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네, 뭐 일단 첫 인사를 보면요. 지금 악수도 하고 또 이후에 기념 촬영도 하고 화기애애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자리에 앉아서는 첫 마디부터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뭐 분위기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흔쾌히 축하드리지 못한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법원 판사를 거친 박범계 의원께서 검찰의 조금 다른 문화나 풍토를 바꾸는데 법원 출신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저는 이제 그런 기대는 접었습니다. 전임 추미애 장관도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그랬고 이제 언론의 지적을 보셨겠습니다만 저는 당적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 가는 건 원래 안 맞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네, 기대를 접었다.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박 장관 과거 2년 이야기까지 꺼냈는데요.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조영 원내대표님은 저하고 방송을 오랫동안 하셨고 제 이제 처가 주시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서방 맞습니까? 주서방이란 표현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신 게 있는데 박서방 댁이라고. 박서방. 그래서 잘 준비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격려의 당부 말씀도 해주셨고 그랬습니다. 네, 이 두 사람 모두 판사 출신으로 또 2000년대 초반에 정계에 입문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 냉랭한 분위기를 푸는데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본 발언들은 이제 공개 발언이잖아요. 네. 뭐 웃음도 띄고 뭐 농담도 조금씩 하고 하던데 그러면 취재진들 다 나가고 난 뒤에 비공개 만남에서는 어땠을까요? 네, 이 싸늘한 분위기 비공개 면담에서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네. 박 장관 굳은 표정으로 나와서 황급하게 걸어가고요. 이어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굳은 표정으로 의원총회를 마무리하러 갔는데요. 이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이 이 비공개 회동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일부 내용 전달했는데 얘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역대 정부에서 국회에서 정당이 할 때는 대개는 그걸 마치고 했습니다. 그만큼 정의를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했던 것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엄정한 중립성을 해달라 이런 주문만 했고. 앞서 이제 주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 당적 가진 사람 법무부 장관 맞지 않다고 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싸늘함의 주된 원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어땠나 제가 역대 법무부 장관의 이력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권재진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역임하고 직후에 법무부 장관을 하기는 했었지만 정당인이 그것도 국회의원이 바로 법무부 장관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는 이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서 박범계 장관까지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됐다는 게 야당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이 장관 겸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법무부 장관도 그렇지만 다른 부처 장관들도 보면 저는 그런 사례들 많이 봤거든요. 네, 지금은 굉장히 익숙한 모습인데요. 그렇죠. 1965년 5차 개헌 때만 해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었습니다. 이게 바뀐 게요. 박정희 정권의 삼선 개헌부터 겸직이 가능해졌는데요. 이 삼선 개헌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을 잠재우고 또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겁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의원이 되면 잘 보이면 장관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꿔놓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당근을 제공한 거죠. 결국은 대통령과 상하관계가 돼버리거든요. 한편으로서는 장관 하고 싶어서 대통령 눈치를 보고 또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시를 따라야 되고. 네, 지금 보시면요. 현 정부 들어서 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무려 38%입니다. 눈에 띄게 높네요. 네, 아무래도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이걸 통과하기 위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대통령제의 핵심인 상권 분립에 저촉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도 이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겸직 금지가 명문화가 됐었군요. 자,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 박범계 장관과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서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이렇게 평할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김진욱 공수처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윤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일찍이 여권에서 나온 터라 외나무다리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그런데 두 사람 어제 만났는데 분위기 좋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 그러니까 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만났을 때 분위기가 어땠었는지 먼저 좀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말씀이셨고요. 인권 친화적 수사의 점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1호 사건 비공개 수사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가능성을 언급드린 거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오늘 검찰과 최우선적 논의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거가 될까요? 오늘은 진짜 상견례 자리인데요. 의제 같은 건 없습니다. 저희가 한 번 뵙는 게 아니고 또 여러 채널로 아마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이제 효율적으로 쓰여야 된다. 서로 협조, 협력 잘 하기로 원론적인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네,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리. 네, 김진욱 공수처장 분명 상견례 자리이고 뭐 덕담 정도 나누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견례 자리가 무려 100분 동안, 이례적으로 100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근데 나오는 모습이 뭐 썩게 기분이 나쁘다거나 그러니까 100분 동안 싸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나 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게 한 30분 정도 볼 거가 양념을 좀 치자면 한 3배 정도 지금 그러니까 3배 넘게 지금 이어졌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이례적인 게 두 사람이 뭐 대놓고 충돌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둘 간 사이가 또 좋을 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것 자체가 그 검찰의 권력을 좀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공수처의 1호 수사가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공공연하게 돌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100분 동안 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상당히 궁금해서 오늘 아침 이제 출근길에 김진욱 공수처장 출근길에 이 기자들이 붙어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또 물어봤습니다. 이제 물어봤더니 윤 총장이 수사 경험도 좀 많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독일, 일본 등등의 이제 검찰 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고 검찰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바를 좀 얘기하는 자리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지난 연말쯤인가요? 이 김 처장이 윤 총장을 보고서 조직 보스 분위기가 난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 발언만 보면 김 처장이 윤 총장을 보는 이런 시선, 그래서 곱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2달 전인 12월이었죠. 지난해 12월 달에 일부 언론에선 김진욱 처장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조직 보스 분위기가 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진욱 처장이 지난달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에 나섰는데요. 김 처장은 친분 있는 분에게 말씀드린 건데 와전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스 기질이 다분한 것 같다고 했지 조직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당시 영상 함께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김진욱 후보자가 작년 12월 31일 날 출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 외과과장 같은 조직 보스 분위기가 난다. 공수처장 스타일이 윤석열 총장 같으면 무시무시한 수사가 펼쳐질 것이다. 나는 그분과 다르다. 학자 스타일이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많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친분이 있는 분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직 이렇게 하니까 무슨 좀 그런데요. 제 발언은 그냥 그 보스 기질이 다분하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조직은 언급을 안 했고요. 이게 말이 이렇게 하다 보면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의 관계에서 혹여나 오해로 비춰질까 이렇게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윤 총장 역시 현재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조직 보스가 아니라는 난다는 의혹은 결국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렇게 사석에서 한 발언들까지 보도가 될 정도면 두 사람이 상당히 긴장 관계다, 이런 방증일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전부터 얘기 나왔잖아요. 공수처 1호 수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어제 만났던 이런 좋은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조직이 서로 경쟁하듯이 뭐 긴장 관계 이렇게 보면 재미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뭐 계속해서 화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라는 거 만들어 놓고 1호가 검찰총장이다 이러면 그 조직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라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걸 어거지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참 우스운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영역이 17개 직군의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리고 범죄수사처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는 부패수사처예요. 그러니까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동안에 왜 이게 필요했느냐를 얘기할 때 17개 직군 모두 다가 고위공직자이면 그동안에 기소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받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검찰과 법원, 다시 말하면 검사와 판사만 기소를 독점하고 있다는 권한, 그리고 판결권을 쥐고 있다는 권한 때문에 그 두 직종에 있는 대상자들만 유독 많이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죠. 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술접대 받은 검사들 결과 나온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앞으로 어떤 직군을 또는 뭐 누구를 대상으로 그동안에 안 했던 범죄 수사를 한다 이거보다는 기소를 독점하고 있던 검찰 이게 깨졌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근 한 15년 전부터 거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찬성했던 이유는 검찰이 기소를 독점한 거에서 비롯됐던 자기 식구 감싸기 이게 이제부터 깨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길을 열어놨다는 거에 의미가 있지 처음에 수사 대상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처음에 벌을 받을 사람이 누가 되느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이 박범계 장관과 김진욱 처장의 만남도 예정이 돼 있는데 과연 또 어떤 얘기가 오갈지 어제 윤 총장 만날 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후보자의 투철한 절약 정신에 따르면 월 60만 원으로 살림을 꾸릴 수 있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닐 수도 있으며 자녀를 수업료만 연 4,200만 원인 외국인 학교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거 실화가 맞습니까? 2020년 3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지출이 290만 원이 넘는 현실을 봤을 때 황희정승도 믿지 못할 자린고비 수준입니다. 거의 단절에 가까운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이동석 기자. 그러면 이 부분이 오늘 오전에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히 질의가 됐을 텐데 황희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어요? 네, 일단 황희 후보자는 실제로 생활비를 아껴서 쓴 것도 사실이라며 확대 해석을 현재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출판 기념회 수입 등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있었다며 자녀 유학 비용은 예금과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을 팔아서 조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황희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후보자가 신고한 생활비는 720만 원 나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후에 월 60만 원을 어떻게 생활을 하냐. 그다음에 잠시 뒤에는 한 달 60만 원 정도만 쓰고 지낸 것이 맞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모든 생활비를 다 빼고 그러니까 저희 카드 지출만 남은 거거든요. 월 60만 원으로 생활하기 힘들다. 아니면 생활할 수 있다. 예. 그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 그 기준으로 보면 저도 한 300 쓴 겁니다. 네네. 예, 그 보통 생활비 기준으로. 네. 근데 저희가 소득 신고할 때 생활비라고 그런 항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 한 달에 내는 월세라든가 교육비, 보험료 이런 거 다 빼고 카드 결제한 것 중에 그다음에 제 재산이 통장에 잔액이 제로일 것이다라는 전제로 그래서 결제한 돈을 12로 나눠서 나온 금액이지.
네, 황희 후보자는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일단 황희 후보자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황희 후보자 가족은 평소에 검소하다. 월 100만 원 안 쓰는 것은 팩트라고 전했습니다. 굉장히 아껴 쓴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부끼리 식사도 해봤지만 부인이 상당히 검소하다며 황 후보자 옹호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60만 원, 한 달에 60만 원 쓴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 3인 가족에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쓴다 이렇게 해명을 한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윤지영 기자. 네. 이동석 기자가 이제 쟁점 얘기해 줬는데 이 병가를 내고 스페인으로 가족 여행을 간 부분, 이 네. 부분에 대한 해명도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이 황희 후보자 지난 2017년 7월에 20대 국회의원이었을 당시에 이 병가를 내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때 스페인으로 가족 여행을 갔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해명을 내놨는데요. 일단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아, 사과를 했어요. 네, 스페인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건 사실이라면서 근무 경력이 짧은 비서진이 사유를 적어낼 때 착오가 있었다라면서 이 유감이었다는 점을 표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만 변명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가족 여행을 나갔을 때 본회의가 없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 본회의 출석률이 외람되지만 96%라면서요. 이 원내에 물어봤더니 빨리 갔다 오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본회의가 그 사이에 잡힌 거다. 결과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근데 갈 때는 본회의가 없었더라도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대략은 알지 않았을까요? 이때 본회의가 이제 열릴지 말지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당분간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원내 행정국으로부터 들었는데 이 사이에 본회의가 열렸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 또 하나 김은미 기자. 네. 이 보좌진들에게 이제 격려금을 준 부분, 이 격려금에 대한 출처를 두고서도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격려금, 보좌진한테 정치 자금으로 격려금을 줬다라는 건데요. 사실 뭐 의원이 자신의 그 보좌진한테 격려금, 정치 자금으로 주는 것, 그러니까 보좌진한테 격려금을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정치 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원실 업무가 국정감사 기간에 정말 많이 몰리게 되는데 이럴 때의 보좌진들 정말 뭐 2주, 3주 동안 초과 근무는 당연한 거고 꼴딱꼴딱 정말 밤을 새가면서 의원실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의원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이 해당 보좌진들한테 격려금을 주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매월 마치 급여처럼 매달 정기 금액이 빠져나갔다라는 그 급여성이라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1,160만 원이 빠져나갔더라, 격려금으로. 네. 근데 이 돈이 보니까 매월 뭐 100에서 150만 원 아니면 50에서 100만 원씩 꾸준하게 이제 두 사람한테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선관위에도 최영도 의원실에 한번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선관위가 답하기를 매월 초과근무 수당 성격의 매월 초과근무 수당의 이 격려금을 정치자금으로 지급하는 건 행위 양태에 따라서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자금법 아니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오후 청문회 때는 또 쟁점이 될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희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됐을 때 정말 열심히 봤는데 이제 오전 11시 58분까지 오전 질의가 다 끝날 때까지 이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희 후보자의 이 이슈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황희 후보자가 뭐 가족들 통틀어서 계좌를 46개를 가지고 있다. 왜 계좌를 46개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희 후보자가 해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계좌가 46개나 됩니까? 저는 계속 지역에서 예비 후보로 2번 떨어지고 계속 출마를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좌 안에 이제 돈이 얼마 있는지는 다 대부분 소액 계좌인데 이게 통장을 쓰다 보면 그냥 뭐 1,000원, 2,000원은 있어도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발급하고 그러다 나중에 복잡하면 또 정리하고 그러는데요. 아마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계좌가 지금도 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정수 위원님, 이 청문회 전부터 지금 우리 기자들이 설명한 부분, 지금 영상 보신 부분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 쉽지 않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전 상황만 일단 넣고 봤을 때는 이거 또 맥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또 나와요. 역시 현직 의원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런 걸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미 이제 언론에서 조금씩 나왔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반복되는 그런 양상인데 결국 야권에서도 이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른바 결정적인 어떤 한방 이런 부분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의정 활동을 같이 했던 또 동료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하겠죠. 네.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 흐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근데 저는 이런 생활비 문제나 자녀 유학 의혹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황희 후보자가 과연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그 전문성이 있는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얘기도 많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굉장히 뜻밖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문체부 장관 언론에서 오르내릴 때도 많은 사람들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거기에 황희 후보자는 한 번도 거론이 안 됐거든요. 네, 없었죠. 근데 제가 알기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청와대에서 제안을 좀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됐어요. 황 후보자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고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여러 명인데 그러면서 아마 마지막에 이제 결국 청문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황희 의원이 또 친문 의원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등등을 감안을 해서 아마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황희 의원은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토부 쪽에 일을 많이 해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쪽이라면 모르겠는데 문체부 쪽이랑 사실은 그런 특별한 어떤 전문성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도 아마 집중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이러한 여러 가지 생활비 의혹 등과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직 의원의 불패 신화 과연 이번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오후 상황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1위 체면칠의 이낙연, 존재감 과시하는 정세균. 자, 설 연휴를 앞두고요.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주 전남 지역 여론조사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김은미 기자. 네. 이낙연 대표가 1위에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계속 그 지지율이 좀 저조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당당하게 1위를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31.1%, 이재명 지사가 26.3%로 2위, 그러니까 4.8%포인트 차이인데요. 다만 이게 이제 전국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광주, 전남 지역에 좀 국한된 그런 여론조사긴 합니다. 근데 1위, 2위는 좀 당연히 눈길이 갑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좀 주목되는 게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23.7%나 됐다는 점. 그리고 네. 지금 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세균 국무총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실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비록 1.2%로 존재감을 좀 드러내진 못했습니다만 어쨌거나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다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김은미 기자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정세균 총리가 1%대 지지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행보를 보면요, 존재감은 선두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어제 종료된 이 대정부 질문 내내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그 영상 저희가 모아봤는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혹시 레카 대통령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무슨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생색을 낼 때나 쇼가 필요할 때는 그 교통사고 날 때 레카가 빨리 오잖아요. 서초구 지역구시죠? 예, 서초구 출신입니다. 서초 구민들이 부끄러워하시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국무총리께서 정말 총리로서의 기능을 예.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초 구민들께서 예, 저는 당당합니다. 부끄러워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저는 질문해 당당합니다. 주십시오. 예. 예. 총리, 경제학 배웠습니까? 경제학 안 배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요와 공급은 공급과 수요의 곡선이 만나는 데서 그거는 이루어지는 것이지. 초등학생이고요. 초등학교 경제학이든 대학교 경제학이든 경제 원론은 다 똑같은 겁니다. 말장난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가 돼서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그 판단은 국민이 할 겁니다. 지금이 조선 왕조 시대입니까?
대정부 질문 하나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요. 윤지영 기자. 네. 요즘에 이제 계란값 폭등하잖아요.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정 총리 혹시 계란 한 판이 얼마인지 알고 있던가요? 네, 요즘 계란값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뉴스에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세균 총리 계란 한 판 얼마인지 아시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계란 한 판 가격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7,500원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쌀 가격도 20%나 올랐고요. 옥수수 밀 가격도 폭등해서 빵값도 9%나 올랐습니다. 총리님, 물가 인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물가를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한 수준이 아닌데 이제 이 생활 물가, 그중에서도 식료품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이게 생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기 앞서서 이 계란 한 판 가격 깜짝 질문으로 물어본 건데 마치 미리 공부를 하고 나온 것처럼 7,5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500원 정확하게 알고 있군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가격 몰라서 막 쩔쩔 매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정부 질문 첫째 날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영상인데요. 네. 영상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타본 적 있습니까? 네, 당연히 타고 다닙니다. 택시 기본 요금 얼마죠? 버스는요? 카드로 하니까 카드는 요금 안 줍니까? 요금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1,200원. 기본 요금을 물었습니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3,800원입니다. 지하철 기본 요금 알고 계세요? 교통정책을 담당하실 장관께서 대중교통 기본 요금도 모르고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보신 것처럼 택시 기본 요금 1,200원 정도라고 답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1,200원이랑 비슷했던 택시 요금 1998년부터 2000년까지 1,300원이었더라고요. 20년 전이네요. 네, 20년도 더 된 얘기인 거죠. 지금 기본 요금 3,800원인데 이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뭐 물론 카드로 계산을 하면 뭐 기본 요금 제대로 확인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히 이 변창흠 장관 국토교통부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렇죠. 이 장관이 택시 기본 요금도 모른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질타를 크게 받았습니다. 소 의원님. 네. 그거 가격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뭐 대정부 질문 청문회 단골 질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좀 알고 속 시원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도 잘 아는구나 할 텐데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저런 질문은 사실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과거에도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그렇죠. 나오거든요. 네. 저는 저런 부분들은 일종의 이제 위기 관리의 실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산하고 할 때 뭐 변창흠 장관도 어디 다닐 때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자가용을 타거나 관용차를 타거나 이렇게 다녔겠죠. 근데 그런 게 어두웠겠죠. 하지만 저런 상황이 되면은 비슷한 질문들이 그동안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예상되는 그 물어볼 만한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뭐 배추 한 단에 얼마고 요즘에 이제 계란 올랐으니까 계란값 얼마고 이슈에 따라서 주목되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일종의 위기관리 차원에서 쭉 한번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사전에 좀 준비를 했으면 저렇게 안 나왔을 텐데 그런 위기관리에 실패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일종의 좀 이 서민 의식에도 연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저런 자리에 섰을 때 그 자리에 선 그 사람은 그만큼 무게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만큼 낮은 곳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낮은 곳과 관련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평소에 계속 생각이 있고 했다면은 좀 더 답변을 잘 했을 텐데 그냥 사무적이고 학구적인 측면만 정책적인 측면만 딱 해가지고 하면은 저런 부분에서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총리실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상 어떤 질문 이런 거에 아마 그 계란 한 판의 가격은 대략 이렇고 요즘에 생활물가 이러이러 아마 그런 것들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쭉 이제 보고 숙지했으니까 7,500원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런 문제는 결국 그런 위기 관리와 어떤 이 민생에 대한 의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리더 저런 자리에 서는 분들은 저러한 예상되는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좀 준비가 돼 있어야죠. 네. 저거 안 되면은 뭐 과거에 그 정치권에서도 저거 한번 잘못했다가 망신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지 종종 않습니까? 있죠, 네. 예, 과거에 뭐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도 버스비 물어봤다가 70원이라고 했는데 그때 1,000원이어가지고 그 뒤로 계속 별명이 그냥 버스비 70원 별명 붙어 다녔고. 그 뒤로는 물가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고 뭐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7년에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들어오셔서 인천공항에서 공항 그 철도 타려고 할 때 네. 그때 표 못 끊어가지고 막 10,000원짜리 집어넣는데 안 돼가지고 막 그게 해프닝으로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유권자 국민이 보기에는 이 현실을 모르는 현실과 떨어져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늘 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직하시려는 분들은 이 부분이 핵심 기출 문제니까요. 꼭 좀 외우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얘기를 해봤는데 요즘 여권,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이 복지 문제를 놓고 기본소득제를 놓고 신경전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이동석 기자. 네. 이 중에서 이재명 지사가 항상 공격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여권 내 대권 주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처음 드러낸 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는데요. 지난 2일 이 대표는 알래스카 빼고는 기본소득을 하는 것이 없다며 사실상 기본소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구상 기본소득대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는 없다 이러면서 이낙연 대표와 같은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은 건데요. 그러면서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원미 기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글쎄요. 대권 주자를 올라서려고 하나요? 임종석 전 실장도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 이제 둘 간의 얘기가 오가는 거였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낙연 대표는 저 이재명 지사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짤막한 얘기를 갖고 뭐라고도 언급을 하는 게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정작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표현이 뭐 이렇게 틀린 것도 아닌데 이재명 지사가 화를 많이 냈다. 그러면서 시대적 열패의식이란 이 이재명 지사의 이 말은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들린다. 지도자한텐 말과 태도가 또 때로는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임종석 전 실장 대놓고 이재명 지사를 그러니까 저격을 한 건데 이건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물론 임종석 전 실장이 이낙연 대표랑 뭐 친해서 이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게 이재명 지사는 지금 명실공히 여권 지지율 1위 대선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친문은 아닌데 이게 앞서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586 세대 중에서 몇 사람이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바로 586 인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때문에 임 전 실장이 혹시 이제 자신의 어떤 대권 가도에 있어 지금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지영 기자, 이렇게 막 공격받으면 네. 이재명 지사 측도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좋진 않겠지만 썩 나쁘지만도 않아 그래요?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공격이 본인이 대권 잠룡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이 지사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는 거다라면서 이 대권 잠룡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릴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여권의 대권 경쟁 구도가 지금 보궐선거보다 더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더 윤정희 가족 진실공방 속 남편 백건우 11일 귀국. 어제 이 시간에요. 배우 윤정희 씨가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와 딸로부터 방치된 채 홀로 투병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서 백건우 씨 측이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기자, 네. 백건우 씨가 마침 한국으로 조만간 들어온다면서요. 뭐 무슨 기자회견 뭐 이런 건 준비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 백건우 씨는 연주회로 인해서 11일, 그러니까 설 연휴 첫째 날에 입국을 할 예정입니다. 2주 자가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오는 26일부터 5차례의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기자회견 등의 별도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변동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프랑스 현지에서 일부 언론이 그 백건우 씨의 자택을 찾아가서 이 논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백건우 씨 여기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미 소속사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언론이 또 취재를 했나 보죠? 국내 언론이 프랑스 현지에서요. 네. 제가 잘 못 들었군요. 그런데 어제 이제 윤정 기자가 이 시간에 이 윤정희 씨가 방치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지인의 얘기를 들려줬잖아요. 네. 근데 이와 더불어서 뭐 몇 개월 전에 나눈 대화 내용, 사진 또 이걸 공개한 지인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이미야 한국의 메아리 대표가 SNS에 올린 내용인데요. 윤정희 씨의 최근 사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윤정희 씨가 방치되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사실과는 너무도 먼 호러 소설을 쓰고 있는 희귀한 현상을 보면서 망연자실하다라는 심정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자신이 윤 씨를 방문을 했을 때 딸 백진희 씨가 함께 있었다라면서 윤정희 씨와 한국어 그리고 프랑스어로 섞어가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눴던 이런 일화를 적기도 했고요. 또 딸이 엄마를 씻기고 또 점심도 챙기고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주면서 이렇게 살뜰히 보살피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윤경호 의원님도 윤정희 씨 많이 좋아하셨죠? 예. 조금 전에 사진 봤더니 사진 보니까 이렇게 좀 미소가 많이 편안해 보이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백건우라는 피아니스트와 두 분의 관계 때문에도 더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네. 제가 알기에 백건우 선생은 아마 본인의 이 휴대폰을 전혀 쓰지 않았던 걸로 알아요. 네. 왜 그러느냐? 모든 개인적인 연락 오는 걸 윤정희 씨가 대신 전화를 다 받아서 관리를 해줬을 정도로 그런 관계였다니까 두 분 사이가 상당히 애틋했다 그런 건데 이번 보도를 보고 제가 두 가지 의아했습니다. 이 치매라는 병이 개인에게 관리를 맡기는, 다시 말하면 개인이라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뭐 대개의 경우는 직계 비속이 되겠죠. 자식들이 되겠죠. 그렇게 맡겨놔도 이렇게 뒷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치매라는 병은 앞으로 이제 갈수록 사회적 질병으로 간주를 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아마 이번 갈등도 아마 그런 거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성인 후견인 논란, 우리 이제 좀 이따 다룰 겁니다만 이거 역시도 왜 이게 생겼는가 이런 걸 잘 따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후견인이라는 게 당사자가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을 하거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본인도 됩니다. 본인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배우자도 되고 직계 존비속도 되고 사촌인의 친족도 되고 그다음에 기타 뭐 심지어는 검사나 자치단체 장까지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일본처럼 우리보다 먼저 관련법을 만든 나라에서 보면 우리 과거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표현 그렇죠. 썼죠. 네. 제대로 본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이런 경우에 이런 성인 후견인 제도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다투는데 과연 지금 윤정희 씨가 그런 상황인지,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현지 법원에서 그와 관련한 판결이 이미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더 양쪽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봐야 되는 사안이라서 이거는 어느 한쪽이 옳다 그러다 이런 말은 제가 못 드리겠고요. 아까 거듭 말씀드리면 치매라는 병은 역시 사회적 질병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윤정희 씨 동생들이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걸 두고 혹시 금전 문제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백건우 씨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 씨의 동생들이 윤정희 씨의 재산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활비로 일부 좀 갖다가 썼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6남매 중에 한 명 이제 윤정희 씨의 재산을 관리를 해왔었는데 서울에 치료한 치료 비용 외에 그보다 좀 과도한 금액이 지속적으로 좀 빠져나갔다라는 설명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동생 측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동생 측은 형제들이 스스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다. 그리고
누나 돈이랑 상관없이 지금 살고 있고 누나는 직계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명의의 재산을 노린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윤정희 씨, 저희가 가장 최근 언론 인터뷰를 한번 찾아봤더니 2010년에 이창동 감독이랑 같이 영화 시를 찍었을 때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윤정희 씨는 그때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랑 재산에 대한 욕심은 없다. 난 연기에 대한 욕심만 좀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물건 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는 윤정희 씨를 둘러싼 그 주변에서 어쨌거나 뭐 진실이든 아니든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재산을 둘러싸고 이게 좀 논란이 가열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윤정희 씨 재산이 알려진 게 있나요? 이게 재산이 이렇게 논란이 될 정도면 어느 정도 있지 않고서는 이런 논란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윤정희 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한 건 뭐 본인만 알고 그 직계 가족만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 추측을 해보건데 이 윤정희 씨의 동생들의 얘기로는 서울과 프랑스에 아파트 5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현재 좀 더 공개된 건 이제 서울 여의도에 아파트가 2채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24평, 뭐 36평짜리인데 24평짜리는 이제 뭐 임대를 줬고 36평짜리는 막내 동생이 지금 이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시세로는 각각 18억, 뭐 22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 청원의 원인으로 지목된 게요. 조금 전에 윤경호 의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바로 프랑스의 성년 후견 제도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중인데요. 이동석 기자. 근데 특히 제가 얼마 전에 기억도 나는데 재벌가 쪽에서 이 문제 가지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좀 종종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롯데그룹 형제난을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건 역시 성견 후견 제도로 인해 싸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신동주 부회장은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후계자로 나를 지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동생인 신동빈 회장이 치매 등으로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신격호 회장이 치매 등으로 정상적 판단을 못한다고 이렇게 전했는데요. 아무래도 재산을 둘러싼 법정 소송에 성년 후견 제도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재벌가를 중심으로 갈등이 현재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부터요. 5배가량이 현재 굉장히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 후견인, 성년 후견 신청이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잘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